고요한 거실, 어둠 속에서 오직 스마트폰 화면만이 서늘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 고요한 아기 방, 곤히 잠든 아기의 작은 숨소리만이 전부인 그곳에 육중한 그림자가 들이옵니다. 진돗개 한 마리가 아기 침대 곁으로 다가서더니 이내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금방이라도 아기를 해칠 듯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고개를 숙이는 그 긴박한 순간, 이 영상을 지켜보던 한 부부의 얼굴은 공포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 짧은 영상 뒤에 숨겨진 진실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 한 가족의 운명을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의 서막이었음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믿음과 의심, 사랑과 배신이 교차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말 못하는 짐승이라 여겼던 한 존재가 보여준 위대한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평범한 어느 날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남편 김민준과 전업주부인 아내 박수진은 6개월 된 딸 하윤이의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곁에는 늘 듬직한 가족, 3살 된 진돗개 마루가 함께했습니다. 마루는 민준이 2년 전 안락사 직전에 있던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아이였습니다. 끔찍한 과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루는 민준과 수진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그 누구보다 충성스럽고 온순한 개로 자라났습니다. 특히 하윤이가 태어난 후로는 마치 친동생을 돌보는 오빠처럼 아기 침대 곁을 떠나지 않고 든든한 보디가드 역할을 자처하곤 했습니다. 수지는 처음에는 큰 개와 아기를 함께 두는 것을 불안해했지만 하윤이의 작은 손길에도 얌전히 몸을 맡기는 마루의 모습을 보며 어느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마루는 더 이상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그들의 첫째 아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에게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시골에 홀로 계신 수진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놀란 부부는 급히 짐을 챙겼지만 곤히 잠든 하윤이를 차가운 밤 공기 속에 데리고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병원까지는 차로 2시간 거리, 잠시 맡길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민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야. 마루가 있잖아. 그리고 요즘 베이비캠은 얼마나 좋아. 양방향 통화도 되고 온도 변화까지 감지해 주는데 금방 다녀오자. 그의 말에 수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루의 듬직한 모습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마루에게 하윤이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한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진돗개는 한번 주인으로 섬긴 상대에게는 목숨까지 바치는 충성심으로 유명하지만 그 강한 보호 본능과 영역의식은 때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낯선 자극이나 위협이라고 판단되는 대상 앞에서는 그 온순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돌변하는 것이 바로 진돗개의 본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마루의 그런 본성까지는 깊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이 아는 마루는 한없이 착하고 순한 가족의 일원일 뿐이었습니다. 2시간 뒤 다행히 어머니는 안정을 되찾았고 부부는 한시름 놓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마루가 꼬리를 흔들며 그들을 반겼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고 아기 방에서는 하윤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수지는 곧장 아기 방으로 달려가 잠든 하윤이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민주는 그런 아내와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없었을 때 우리 공주님 잘 있었나? 한번 볼까? 농담 섞인 그의 말에 수진도 미소를 지으며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베이비캠 앱을 실행하자 지난 2시간 동안의 기록이 타임라인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별 생각 없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평화로웠습니다. 잠든 하윤이의 모습, 이따금 뒤척이는 모습만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집을 나선 지 약 30분쯤 지났을 때 화면 구석으로 마루가 나타났습니다. 마루는 조용히 아기 침대 곁으로 다가가 마치 셔빙처럼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어이구, 우리 마루 역시 듬직하다니까. 민준이 기특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영상 속 마루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마루는 아기 침대를 향해 코를 킁킁거리더니 이내 낮은 신음과 함께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에 털을 곤두쓰고 하얀 이빨을 드러낸 채 아기 침대를 향해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는 마루의 모습은 부부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설고도 공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여보, 마루 왜 저래?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민준 역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 속 마루는 점점 더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고 그 소리에 하윤이가 깨서 울음을 터뜨릴 법도 한데 아기는 미동도 없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부의 심장을 먹게 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마루가 아기 침대 위로 앞발을 올리고 금방이라도 잠든 하윤이를 향해 달려들 것처럼 몸을 낮추는 그 순간 영상은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끊겨버렸습니다. 화면은 검게 변했고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수진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민준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마루가 그들의 소중한 딸을 공격하려 했다는 믿을 수 없는 현실, 모든 사고가 정지된 듯한 충격 속에서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당장 저 개를 치워야 해. 수진의 절규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민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마루를 치워야 한다. tongan 그 말은 민준에게 있어 단순히 개를 집에서 내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일원을, 목숨을 구해준 생명을, 그리고 지난 2년간의 추억과 믿음을 모두 내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주워들었습니다. 방금 전의 충격적인 영상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재생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영상 속 마루의 모습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는 작은 믿음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는 마루는 결코 그런 행동을 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마루를 처음 만난 것은 2년 전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다니던 회사의 갑작스러운 프로젝트 중단으로 실직하고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기력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주말, 그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잠시 스쳐가는 시간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평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 문구에 이끌려 그는 홀린 듯이 외곽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퀴퀴한 냄새와 수많은 개들의 처절한 짖음소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민주는 뜬장 구석에 미동도 없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진돗개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개들처럼 사람의 손길을 갈구하며 짖지도 꼬리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공허한 눈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보호소 직원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 녀석이요. 얼마 전 개농장에서 구조된 녀석인데 사람 손을 워낙 험하게 타서 그런지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밥도 잘 안 먹고 저러다 곧 안락사 명단에 오를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주는 웅크린 진돗개의 모습에서 어딘가 모르게 자신의 처지를 엿보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 그는 자신도 모르게 철창 앞으로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개는 움찔하며 몸을 뒤로 뺐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보호소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고 며칠 뒤에는 조용히 말을 걸었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겨우 간식을 건넬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민준의 끈질긴 노력에 경계를 푼 녀석이 그의 손을 핥아주던 날 민준은 그 자리에서 녀석을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루라는 이름은 하늘이라는 순우리말로 이제부터는 넓은 하늘처럼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를 담아 그가 직접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마루와의 생활은 민준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매일 아침 마루와 함께 산책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했고 막막했던 재취업의 길도 마루 덕분에 만난 한 조깅, 동호회 회원의 소개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루는 민준에게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절망의 늪에서 그를 건져준 행운의 상징이자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수진과의 결혼 과정에서도 마루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동물을 무서워하던 수진은 처음에는 마루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자신을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민준의 모습과 그런 민준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마루의 우직한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루는 두 사람을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진돗개는 지능이 매우 높은 견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지능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능력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주인이 정말로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될 때만 행동하는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훈련사의 기계적인 명령보다는 가족과의 깊은 유대감을 통해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마루와 민준의 관계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민준은 마루에게 앉아 기다려 같은 기본적인 훈련 외에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루는 그 사랑의 충성으로 보답했습니다. 하윤이가 태어났을 때 마루의 충성심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등장에 일부 반려견들이 질투나 혼란을 느끼는 것과 달리 마루는 하윤이를 자신의 새로운 지켜야 할 대상으로 즉시 인식했습니다. 하윤이가 울 때면 가장 먼저 달려가 민준과 수진에게 알렸고 낯선 사람이 집에 방문하면 하윤이의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루의 모습을 쭉 지켜봐 온 민준이었기에 영상 속 마루의 행동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였습니다. 아기를 지키기 위해 그토록 헌신적이었던 마루가 왜 갑자기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단 말인가? 혹시 우리가 없는 사이 마루를 자극할 만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민주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아내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일단 진정해. 마루가 저런 행동을 한 데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하지만 수진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흉포하게 이빨을 드러낸 마루의 모습과 그 아래에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던 자신의 딸 하윤이의 모습만이 아른거릴 뿐이었습니다. 이유, 무슨 이유가 필요해? 당신도 봤잖아. 하마터면 우리 하윤이가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어. 나는 더 이상 저 개랑 한 집에서 단 하루도 못 살아.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의 공포와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할 기회조차 갖지 않고 마루를 내치려는 모습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아내를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영상이 끊기기 직전 마루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간 것이 단순한 공격성이 아니라 무언가를 향한 절박한 경고와 같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수지는 이미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마루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마루, 이리 와. 어서. 갑작스러운 주인의 부름에 마셔는 아무것도 모른 채 꼬리를 흔들며 현관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순진무구한 모습을 본 민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이 가족에게 어떤 운명이 닥치게 될까요? 이 오해는 과연 풀릴 수 있을까요? 수진의 날선 목소리에 이끌려 현관으로 나온 마루는 평소와 다른 집안의 냉랭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불안한 눈빛으로 민준과 수진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꼬리치던 움직임도 서서히 멎었습니다. 수진은 마루의 목줄을 거칠게 움켜쥐고 그를 현관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나가, 당장 여기서 나가. 그녀의 행동에 놀란 것은 마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황급히 달려가 그런 아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지금 밤이 깊었어. 이 시간에 애를 어딜 내보내겠다는 거야? 상관없어. 오늘 밤은 마당에 묵거둬. 내일 당장 어디든 보내버릴 거니까. 수지는 완강했습니다. 그녀에게 마루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딸을 위협한 위험한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실랑이가 격해지는 동안 마루는 겁에 질린 채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낑낑거렸습니다. 그 모습은 민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직감하고 마지막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하지만 오늘 밤만, 딱 오늘 밤만 베란다에 있게 해주자. 날씨도 추운데 마당은 너무하잖아. 수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민준의 간절한 눈빛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은 힘없이 축 늘어진 마루를 이끌고 거실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푹신한 담요를 깔아주고 물그릇을 놓아주었지만 마루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거실의 불빛과 그 안에서 자신을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수진의 모습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마루야, 괜찮아. 아빠는 널 믿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하지만 마루는 대답 대신 슬픈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민준이 베란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마루는 무언가 할 말이 있다는 듯이 앞발로 문을 긁으며 애처롭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수진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저것 봐. 아직도 반성을 안 하잖아. 저렇게 사나운 걸 어떻게 데리고 살아. 그날 밤 부부는 한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민주는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하며 뒤척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상 속 마루의 모습과 그동안 함께했던 마루의 모습이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그러다 문득 민준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 누가 왔었나?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는 현관문과 모든 창문이 제대로 잠겨 있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은 완벽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역시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그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다시 침실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것일 창문 너머로 무언가 검은 형체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민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헛것을 보았나 싶었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창가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비추는 아파트 단지의 한적한 화단,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해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남자는 분명 민준의 집, 정확히는 하윤이의 방 창문 쪽을 뚫어지게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저 남자는 왜 저기 서서 우리 집을 쳐다보고 있는 것일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자는 마치 민준의 시선을 느낀 듯 잠시 고개를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민준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한 불안감과 공포가 그를 휩쌌습니다. 이것이 과연 마루의 이상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오늘날 도시의 주택가는 과거와 달리 이웃 간의 교류가 거의 단절된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익명성은 때때로 범죄의 표적이 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아직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빈집들이 많아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민준과 수진이 사는 곳도 바로 그런 신축 단지 중 하나였습니다. 민준은 다시 베란다로 나가 굳게 닫힌 문을 열었습니다. 마루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웅크린 차에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안으로 들어서자 마루는 그의 발치에 고개를 부비며 불안하게 낑낑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경고하려는 듯 거실 창문 쪽을 향해 다시 한번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방금 전 정체불명의 남자가 서 있던 바로 그 방향이었습니다. 민주는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기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루의 공격성은 어쩌면 하윤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창문 밖에서 집안을 엿보던 그 보이지 않는 위협을 향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의 이러한 추측은 아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심증에 불과했습니다. 수진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봤자 겁에 질려 헛것을 본 것이라며 믿어주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오히려 마루를 옹호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펼친다고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민주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무언가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민주는 보이지 않는 위협과 아내의 불신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벽 사이에 갇힌 채 홀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이라고는 오직 마루에 대한 희미한 믿음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전날 밤보다 더욱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퀭한 얼굴로 아기 이유식을 만들고 있었고 민주는 그런 아내의 눈치를 보며 차마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베란다에 갇힌 마루는 밤새 낑낑거리다 지쳤는지 이제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환하게 비추었지만 가족의 마음은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수지는 식탁에 이유식 그릇을 내려놓으며 마치 통보하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유기견 보호소에 연락해놨어. 점심 먹고 바로 마루 데려다주고 와.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제발. 이렇게 갑자기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 마루는 우리 가족이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그는 간절하게 애원했지만 수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기회, 우리 하윤이가 위험에 처할 뻔했는데 또 무슨 기회를 줘. 당신은 저 걔가 중요해.
아니면 당신 딸이 중요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배신감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로서 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루를 향한 그의 믿음 역시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젯밤 창밖에서 보았던 의문의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수진의 얼음장 같은 표정 앞에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를 발견한 마루가 힘없이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렁그렁한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마루의 모습에 민주는 차마 이제 헤어져야 한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루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마루는 그의 품에 고개를 묻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의 뇌리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영상에 모든 해답이 있을지도 몰라. 그는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들고 문제의 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충격과 공포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상을 수십 번, 수백 번 돌려보며 아주 작은 변화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마루가 갑자기 짖기 시작하기 직전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아기 침대 옆 창문 커튼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람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밖에서 창문을 만지거나 열려고 시도했을 때 생기는 그런 흔들림이었습니다. 민주는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화면을 확대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베이비캠의 화질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커튼의 움직임은 명확했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그의 가설, 즉 외부에 위협이 있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수진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내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수진은 마지못해 그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는 그녀에게 커튼이 흔들리는 장면을 보여주며 어젯밤에 보았던 의문의 남자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습니다. 봐. 마루가 짖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커튼이 흔들린 직후야. 그리고 어젯밤에 어떤 남자가 우리 집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었어.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마루는 하윤이를 공격하려던 게 아니라 밖에서 침입하려는 누군가로부터 하윤이를 지키려고 했던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녀는 영상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고장 이거야. 바람에 커튼 좀 흔들린 걸 가지고 소설을 쓰고 있네. 그리고 그 남자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겠지. 당신 지금 어떻게든 마루를 감싸려고 억지 부리는 거 안 보여. 제발 현실을 좀 봐. 그녀는 민준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서 들더니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녀가 주목한 것은 커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루가 으르렁거리며 아기 침대에 아빠를 올리는 장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보는 현실은 이거야. 우리 딸한테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들려고 하는 저 짐승의 모습. 당신 눈에는 이게 하윤이를 지키는 걸로 보여. 오해의 꼴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져만 갔습니다. 같은 영상을 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해석하는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민준에게 마루는 가족을 지키려던 영웅이었지만 수진에게 마루는 가족을 위협하는 잠재적 살인자였습니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마루의 행동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진돗개의 습성을 생각해봐. 그들은 위협을 느끼면 먼저 짖어서 경고하고 대상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는 본능이 있어. 마루는 하윤이를 물려고 한 게 아니라
위험한 창가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을 수도 있어. 실제로 몇몇 동물 행동학 연구에 따르면 위협을 감지한 어미개는 새끼의 목덜미를 물어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는 공격이 아닌 보호 행동의 일종입니다. 민주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아내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성적 판단이 마비된 수진에게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대화는 격한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당신 정말 실망스럽다. 어떻게 딸보다 걔를 더 믿을 수가 있어?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자는 거잖아. 당신이야말로 너무 성급하게 모든 걸 단정 짓고 있잖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오갔고 행복했던 가족의 공간은 순식간에 차가운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던 마루는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인 것 같아 더욱 깊은 슬픔에 빠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작은 오해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이제 한 가다족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과연 민주는 이 깊어진 오해를 풀고 마루의 누명을 벗겨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진의 분노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까요? 민준과 수진의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는 평행선처럼 이어졌습니다. 민준이 마루에 행동에 숨겨진 다른 가능성을 제시할수록 수진의 불신과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의 모든 주장은 변명처럼 들렸고 딸의 안전을 위협한 걔를 옹호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의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 어떤 증거나 논리도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고 따뜻했던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 판처럼 차갑고 위태로웠습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최소한의 대화조차 오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민준을 투명인간 취급했고 민준은 그런 아내의 모습에 지쳐갔습니다. 그는 마루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주변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했지만 사생활 보호 규정을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지만 창밖에 서 있던 남자를 본 것 같다는 막연한 진술만으로는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마루를 지키고 싶었지만 그럴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준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내가 틀린 것은 아닐까? 마루가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공격성을 숨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갓난아기의 등장이 마루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었고 그것이 결국 끔찍한 행동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을까? 수많은 의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심리학에는 확증 편향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이나 가설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지는 마루가 위험하다는 확증 편향에 빠져 있었고 이제 그 편향이 민준에게까지 서서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늦은 밤 민준이 서재에서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안방에서 하윤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라서 달려가 보니 수진이 하윤이를 품에 안고 공포에 질린 얼굴로 베란다 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마루가 베란다 문을 긁으면서 미친 듯이 짖었어. 하윤이가 그 소리에 놀라서 깨버렸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베란다 문으로 다가가자 마루는 정말로 문을 긁으며 밖을 향해 맹렬하게 짖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창밖을 살펴보았지만 어젯밤처럼 의심스러운 인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어둠만이 깔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 하윤이를 달래며 민준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아. 내일 당장 저 개를 치우지 않으면 내가 하윤이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당신 혼자 저 개랑 잘 살아봐. 그녀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까지 암시되자 민주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가정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가 마루에 대한 믿음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그의 세상도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수진이 미리 알아봐 둔 시골의 한 위탁 보호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뒷좌석에 탄 마루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룸미러로 마루의 모습을 힐끔힐끔 쳐다보았지만 차마 눈을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간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 함께 산책하던 길, 자신의 발치에서 잠들던 모습, 하윤이가 태어났을 때 기뻐하며 꼬리치던 모습까지 그 모든 추억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위탁 보호소는 생각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좁은 철창 안에 수많은 개들이 뒤엉켜 있었고 사료 냄새와 배설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마루가 한때 머물렀던 유기견 보호소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민주는 차마 이곳에 마루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망설이는 사이 보호소 직원이 다가와 마루의 목줄을 건네받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 달 정도 여기서 적응 훈련 받고 좋은 곳으로 입양 보낼 거니까. 직원의 무심한 말에 민주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루는 철창 안으로 끌려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민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아바! 왜 그러세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듯한 애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철창 문이 닫히는 순간 마루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처절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민준의 귓가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민준은 차마 그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비틀거리며 차로 돌아왔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그는 핸들에 얼굴을 묻은 채 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는 동시에 또 다른 가족을 자신의 손으로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루가 없는 집으로 그는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이 슬픈 이별이 과연 가족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마루가 떠난 집은 텅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던 존재가 사라지자 집은 생기를 잃고 싸늘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수지는 마루를 보낸 것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도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마루가 쓰던 밥그릇과 장난감, 방석을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마루라는 존재가 없었던 것처럼 모든 흔적을 지우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마루의 빈자리는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여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민준의 죄책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는 매일 밤 마루가 철창에 갇혀 울부짖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잠에서 깨면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고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겁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앞에서 그는 마루에 대한 믿음을 너무나도 쉽게 저버렸습니다. 마루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사람의 뇌는 트라우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을 때 특정 기억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며 해답을 찾으려는 뇌의 방어 기제 중 하나입니다. 민준에게 있어 문제의 영상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꺼내 그날의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마치 중독된 사람처럼 수십 번, 수백 번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재생했습니다. 수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제발 그만하라고 신경질을 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영상 어딘가에 자신이 놓친 진실의 조각이 숨어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민주는 서재에 틀어박혀 헤드폰을 낀 채 영상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영상의 소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마루의 격렬한 짖음소리에 묻혀 다른 소리를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온 신경을 귀에 집중했습니다. 몇 번이고 영상을 돌려듣던 그의 귀에 마침내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마루가 짖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타닥, 탁. 마치 누군가 창문을 손톱으로 긁거나 작은 돌멩이를 던지는 듯한 날카롭고도 미세한 소리였습니다. 너무나도 작아서 이전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소리였습니다. 민주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소리는 무엇일까? 집 안에서 난 소리일까? 아니면 밖에서 난 소리일까? 그는 소리가 들리는 구간을 계속해서 반복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창문 밖에서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민준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마루는 아무 이유 없이 짖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들려온 이 정체불명의 소리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밖에서 누군가 소리를 냈고 그 소리를 들은 마루가 위협을 감지하고 짖기 시작했으며 그 직후 커튼이 흔들렸고 마루는 창가에 있는 하윤이를 지키기 위해 침대 위로 올라섰던 것입니다. 영상 속 마루의 모든 행동이 하윤이를 향한 공격이 아닌 외부의 위협에 대한 방어 행동이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눈앞에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미세한 소리는 수진을 설득하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한 증거였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억지 주주장으로 치부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영상을 계속해서 돌려보며 또 다른 단서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눈에 또 다른 이상한 점이 들어왔습니다. 마루가 아기 침대 위로 올라서는 순간 아기 침대 옆에 놓인 반짝이는 은색 모빌에 무언가 어두운 형체가 아주 잠깐 비쳤다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찰나의 순간이라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민주는 그 장면을 수없이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형체는 매우 흐릿하고 왜곡되어 있었지만 분명 사람의 어깨와 머리처럼 보이는 실루엣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루엣은 창문 쪽에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가 창밖에서 보았던 검은 모자를 쓴 남자의 모습과 기이하게 겹쳐졌습니다. 소름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역시 외부 침입자가 있었어.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족이,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딸 하윤이가 정체불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마루는 그 위험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온몸으로 가족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루를 자신은 위험한 짐승으로 오해하고 차가운 보호소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끔찍한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보호소로 달려가 마루를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과연 수지는 이 새로운 증거들 앞에서 자신의 오해를 인정하고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창밖에 서 있던 그 의문의 그림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민주는 굳은 결심을 하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수지는 거실에서 하윤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마루가 떠난 후 처음으로 보는 평온한 풍경이었지만 민주는 그 평온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알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옆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잠시만. 나랑 얘기 좀 해.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어. 수지는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남편의 얼굴에 서린 심각한 기사에게 마지못해 동화책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주는 차분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헤드폰을 수진에게 씌워주고 영상 속에서 그가 발견한 미세한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잘 들어봐. 마루가 짓기 직전에 창문 밖에서 이런 소리가 나. 수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헤드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몇 번의 반복 재생 끝에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습니다. 그녀 역시 그 타닥거리는 소리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민주는 모빌에 비친 의문의 형체 영상을 확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모빌에 비친 그림자 좀 봐. 사람 형상이 분명해. 내가 봤던 그 남자일 거야. 수지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제시한 증거들은 이전의 막연한 추측과는 차원이 다른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자 그녀의 굳건했던 확신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민준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자신은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지키려 했던 충견을 자신의 오해와 아집 때문에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수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단호함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하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우리가 마루를 오해한 거야. 수진아, 마루는 하윤이를 지키려고 했던 거야. 그날 밤 창밖에는 분명 누군가 있었어. 그리고 그놈은 아직도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을지도 몰라. 이건 마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고 민준의 진심 어린 호소에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서서히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것은 마루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 그리고 정체 모를 위협에 대한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런 아내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편의 따뜻한 온기에 수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내가 마루한테 너무 몹쓸 짓을 했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깊었던 오해의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행동에 나서야 했습니다. 민주는 영상 분석 전문가인 대학 동기에게 연락해 베이비캠 영상의 음질과 화질 개선을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전문적인 장비를 이용한다면 희미한 소리와 그림자를 더욱 명확하게 분석하여 침입자의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영상 분석 기술은 최근 몇 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저화질의 CCTV 영상에서도 사람의 걸음걸이나 미세한 습관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보행 분석 가이드 애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고유한 걸음걸이, 패턴을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법의학적 기법 중 하나입니다. 민주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기술의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밤에 있었던 일과 남편이 발견한 증거들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과민 반응으로 여겼지만 영상에 외부인의 흔적이 있다는 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일 아침 집으로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조치를 취하고 난 뒤 부부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제 그 무게의 종류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이 서로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었다면 이제는 마루에 대한 미안함과 앞으로 닥칠지 모를 위험에 함께 맞서야 한다는 비장함이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내일 아침에 경찰이 오기 전에 마루부터 데리러 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시각 부부의 아파트 단지 밖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민준의 집 창문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망원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거실 불이 켜지고 부부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입가에 마스크 속에서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획 변경. 오늘 밤에 처리한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눈앞에 둔 포식자처럼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마침내 진실에 다가섰다고 생각한 순간 진짜 위협은 그들의 상상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부부는 이 위기를 감지하고 무사히 마루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의문의 남자가 노리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수진의 제안에 민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 키를 챙겨 들었습니다. 잠든 하윤이를 잠시 이웃집에 맡긴 부부는 마루를 데려오기 위해 곧장 시골의 위탁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한시가 급했습니다. 마루를 다시 품에 안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수지는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마루를 믿어줬더라면, 조금만 더 당신 말을 들어줬더라면, 민주는 그런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이제 와서 자책하지 마.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게 어디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마루를 데려오고 우리 가족을 지키는 거.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상황은 이미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보호소에 도착한 부부는 직원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루요? 오늘 오후에 다른 분이 와서 데려갔는데요. 직원의 말에 민주등과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누가요? 저희는 아무에게도 연락한 적이 없는데요. 민준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직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류에 직접 서명까지 하셨잖아요. 김민준님. 대리인이 와서 걔를 찾아갈 거라고. 서류에는 분명 민준의 이름과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교묘하게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그제야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의문의 남자는 단순히 집 밖을 서성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민주가 수진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고 심지어 마루의 행방까지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걸림돌이 되는 마루를 부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거 침입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부부와 하윤이를 목표로 한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집에 홀로 남아있을 하윤이 비록 이웃집에 맡겼지만 범인이 그 사실을 모른다면가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수진아,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해. 민주는 아내를 이끌고 미친 듯이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창백해진 얼굴로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하윤이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하윤이는 아무 일 없이 잘 자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지만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민주는 대학 동기인 영상분석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훈아, 나 좀 도와줘. 지금 우리 집 베이비캠 영상 좀 원격으로 봐줄 수 있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알려줘. 다행히 친구는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었고 민주는 그에게 원격 접속 권한을 넘겨주었습니다. 한편 부부가 집을 비운 사이 검은 모자를 쓴 남자는 이미 행동을 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아파트 화단에 몸을 숨기고 민준의 집 베란다 창문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소리가 나지 않는 특수 유리 절단기를 이용해 창문 한쪽 구석에 작은 구멍을 뚫고 내시경 카메라를 집어넣어 내부를 살폈습니다. 거실과 안방에 불이 꺼져 있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창문 잠금 장치를 풀고 소리 없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목표는 아기 하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단순한 유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아기 납치 브로커였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임 부부나 해외 입양기관의 갓난아기를 몰래 팔아넘기는 신종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산부인과나 신생아 커뮤니티 등을 해킹하여 개인 정보를 빼내고 몇 주에 걸쳐 대상 가족의 생활 패턴을 면밀히 관찰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민준과 수진 역시 그들의 타겟이 되었고 마루는 그들의 계획의 가장 큰 방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여 마루를 스스로 집에서 내보내게 만들고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 오늘 밤을 실행일로 잡았던 것입니다. 남자는 어둠 속에서도 익숙하게 아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하윤이가 곤히 잠든 침대로 다가가 아기를 안아들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 거실에서 갑자기 TV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본 남자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상통화로 연결된 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민준의 친구 성훈이었습니다. 너 누구야? 당장 그 집에서 나와.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성훈은 원격으로 민준의 스마트 TV를 켜고 베이비캠 영상을 통해 침입자의 모습을 확인한 뒤 소리친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것도 잠시 남자는 비웃음을 날리며 TV 전원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는 성훈의 경고를 허세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성훈은 이미 침입자의 인상착의와 현재 상황을 112에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한 남자는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그는 하윤이를 인질로 삼아 경찰과 대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아기 침대에서 하윤이를 거칠게 안아들고 다른 한 손에는 품에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때마침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리며 민준과 수진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자신의 딸이 칼을 든 괴한에게 붙잡혀 있는 악몽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하윤아, 수진의 비명과 함께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과 수진은 현관에 선 채로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남자가 한 팔로는 하윤이를 끌어안고 다른 한 손에 든 번뜩이는 칼을 아기의 목에 겨누고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영문도 모른 채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소리는 부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이 아이 목숨은 없어.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아내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최대한 침착하게 남자를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진정하세요. 원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돈이라면 원하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제발 아이만은 해치지 말아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넌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야. 여기서 무사히 빠져나가는 거지. 당신들 당장 경찰한테 연락해서 포위 풀고 안전하게 도망갈 길을 마련하라고 돼. 그렇지 않으면 남자는 말을 맺는 대신 칼날을 하윤이의 여린 피부에 더욱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에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남자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차라리 저를 인질로 잡으세요. 하지만 남자는 수진의 애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민준만을 노려보며 시간을 재촉했습니다. 10분 주지. 10분 안에 길이 열리지 않으면 더는 기다려주지 않겠다. 바로 그때 아파트 복도 쪽에서 경찰 특공대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창밖을 힐끗 보며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초조해진 그는 더욱 거칠게 하윤이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하윤이가 정말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남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틈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가족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올리며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너무 놀라서 경황이 없으니 제가 직접 경찰과 통화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전에 아이가 너무 추워하는 것 같으니 담요라도 하나 덮어주게 해주세요. 그의 제안은 지극히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남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민준이 섣부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칼을 든 차에 하윤이를 안고 거실 소파 쪽으로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준은 수진을 부축해 일으킨 뒤 그녀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내가 시선을 끄는 동안 당신은 무조건 안방으로 뛰어가서 문을 잠가. 수지는 겁에 질려 고개를 저었지만 민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안심시키려는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천천히 아기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남자의 시선은 온통 민준의 움직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아기 방에서 담요를 가지고 나오는 바로 그 순간 그는 눈짓으로 수진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든 담요를 남자에게 건네주는 척하며 그의 얼굴을 향해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지금이야. 민준의 외침과 함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야가 가려진 남자는 당황하여 잠시 주춤했고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민준은 전력을 다해 남자에게 달려들어 몸을 부딪혔습니다. 이악! 남자와 민준은 그대로 뒤엉켜 바닥을 굴렀습니다. 남자의 손에서 놓쳐진 하윤이는 소파 위로 떨어졌고 그 충격에 더욱 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지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하윤이를 품에 안고 민준의 외침대로 안방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남자는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되자
분노에 차서 민준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남자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범죄자에 비해 힘과 기술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가족을 지키겠다는 절박함이 그에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했습니다. 두 남자가 거실에서 격렬한 사투를 벌이는 동안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 특공대는 내부 상황이 급변했음을 인지하고 진입을 결정했습니다. 남자는 민준을 떼어내기 위해 바닥에 떨어진 칼을 집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민준이 그의 손목을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남자의 완력에 서서히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점점 남자의 손에 가까워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곧 남자의 손에 칼이 쥐어지고 민준의 목숨은 경각에 달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일까? 민준의 눈에 절망이 서리는 바로 그 순간, 현관문 쪽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쾌영, 콩콩, 귀에 익은 우렁찬 짖음소리와 함께 번개처럼 거실로 뛰어들어오는 거대한 흰색 그림자. 바로 마루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루가 기적처럼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마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주인을 위협하는 괴한을 향해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마루의 등장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던 민준에게 내려온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남자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거대한 진돗개의 모습에 경악하여 순간적으로 민준을 놓쳤습니다. 바로 그 틈을 타 마루는 맹렬한 기세로 남자의 팔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쾌악, 날카로운 이빨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에 남자는 비명을 질렀고 손에 쥐려던 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마루는 주인을 위협한 것에 대한 분노와 오랫동안 참아왔던 경고의 의미를 담아온 힘을 다해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마루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위탁보호소 직원의 작은 양심에 있었습니다. 민준이 마루를 맡기고 떠난 후 직원은 어딘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슬픈 표정과 마루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오후에 민준의 대리인이라며 찾아온 남자의 행동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서류의 서명 또한 급하게 따라 그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는 남자가 떠난 후 서류에 적힌 민준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마루의 인도 사실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이었고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는 남자가 타고 온 차량의 번호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의 추적 결과 그 차량이 대포차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모든 전말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남자가 이동한 경로를 추적했고 그가 시내의 한 동물병원 앞에 마루를 유기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다행히 마루는 병원 직원에 의해 임시 보호되고 있었고 연락을 받은 경찰은 순찰차를 이용해 마루를 민준의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소란을 감지한 경찰관의 기지로 마루는 결정적인 순간에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의 후각 능력은 인간의 수백만 배에 달하며 특히 자신이 살던 곳의 냄새는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마루는 순찰차 안에서도 자신의 집에서 나는 미세한 냄새와 주인이 처한 위험의 냄새를 본능적으로 감지했을 것입니다. 마루의 영웅적인 활약 덕분에 민주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남자에게서 멀어져 아내와 딸이 있는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때마침 경찰 특공대가 현관문과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진입했고 마루에게 팔을 물린 채 옴짝달싹 못하던 남자는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남자는 마루를 향해 증오의 눈빛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안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수진이 하윤이를 아는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서 늠름하게 서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마루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마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경이로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윤이를 민준에게 잠시 맡기고 마루에게 다가가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마루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우리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마루는 그런 수진의 마음을 안다는 듯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핥아주었습니다. 며칠간의 오해와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준 역시 마루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루의 몸에는 남자의 피와 자신의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마루의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다시는 너를 의심하지 않을게. 약속할게. 마루는 대답 대신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주인의 손에 자신의 얼굴을 부볐습니다. 사건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 중 한 명이 민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개입니다. 이 녀석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희가 검거한 범인은 전문적인 아기 납치 조직의 일원으로 이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의 말의 부분은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단순한 침입자가 아니라 전문적인 범죄 조직의 소행이었다는 사실에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은 오랜만에 다 함께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하윤이는 엄마 품에 안겨 평온하게 잠이 들었고 마루는 그런 하윤이의 곁에 엎드려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며칠 전 바로 이 공간에서 서로를 핥히고 상처 입혔던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고 동시에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진실을 믿어주는 마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행복한 미래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족을 둘러싼 위협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있고 며칠 후 민준과 수진의 집은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은 서로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고 특히 마루는 가족의 영웅이자 수호신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수지는 마루에게 이전보다 더 큰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매일 최고급 사료와 간식을 챙겨주는 것은 물론 틈만 나면 마루를 끌어안고 고맙다. 우리 아들이라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마루 역시 그런 주인의 마음을 아는지 더욱 늠름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가족의 곁을 지켰습니다. 민주는 그날의 악몽을 완전히 털어버리기 위해 집의 보안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모든 창문에 방범창을 설치하고 집 안팎에 여러 대의 고화질 CCTV를 추가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베이비캠 역시 최신형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가족이 노출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런 노력 덕분에 가족들은 조금씩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담당 형사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검거된 범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참고인으로 몇 가지 사항을 더 확인하고 싶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민주는 흔쾌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취조실에서 담당 형사와 마주 앉은 민주는
범인이 소속된 조직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국내 최대 규모의 연간 납치 및 매매 조직으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범인은 조직의 행동대원 중 한 명일 뿐, 그 배후에는 거대한 세력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민준에게 범인의 사진 몇 장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 말고 사건 전후로 집 주변에서 다른 의심스러운 인물을 본 적은 없으십니까? 보통 이런 범죄는 2인 1조로 움직이며 한 명은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이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오직 검거된 그 남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말을 듣고 나니 어딘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혼자만의 범행이라고 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부부의 신상 정보부터 마루의 행방까지 모든 것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낼 수 있었을까?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건 당일 집 외부에 새로 설치했던 CCTV 영상을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이 침입하던 시각의 영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영상에는 오직 범인의 모습만 담겨 있을 뿐 다른 공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너무 앞서갔나? 그가 영상을 끄려던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에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범인이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직후 아파트 화단 반대편, 즉 주차장 쪽에서 누군가 이쪽을 향해 손전등으로 짧게 신호를 보내는 듯한 불빛이었습니다. 불빛은 단 한 번,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반짝였다 사라졌기 때문에 무심코 봤다면 절대 알아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민주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영상을 확대하고 프레임 단위로 재생했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한 사람의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범인처럼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체격이 훨씬 왜소해 보였습니다. 성별을 구분하기는 어려웠지만 분명 공범의 존재를 암시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민주는 곧바로 이 사실을 담당 형사에게 알렸습니다. 형사는 새로운 단서의 등장에 놀라며 즉시 영상 분석팀에 해당 영상을 정밀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주범이 잡혔다고란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잡히지 않은 공범이 어딘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공범은 왜 현장에 직접 나타나지 않고 멀리서 신호만 보냈던 것일까? 이러한 신호수 역할은 범죄 조직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현장의 돌발 상황을 외부에서 통제하고 경찰의 접근을 감시하며 도주로를 확보하는 등 작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현장 요원보다 더 높은 직급의 인물이 이러한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이는 그만큼 이번 범행이 조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며칠 뒤 형사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공범의 실루엣을 최첨단 기술로 복원한 결과 그가 입고 있던 옷 소매 부분에서 특정 로고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준과 수진이 사는 아파트 단지의 보안업체 로고였습니다. 이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할 보안업체 직원이 사실은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범행을 도왔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내부의 적에 의해 철저히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범인이 어떻게 부부의 생활 패턴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는지, 어떻게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민준의 서명을 위조하여 마루를 빼돌릴 수 있었는지 모든 정보가 내부자, 즉 보안업체 직원을 통해 흘러나갔던 것입니다. 민준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찍힌 배신감과 아직도 잡히지 않은 공범이 바로 자신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 그 공범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민준과 가족은 이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무사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부 공범이 아파트 보안업체 직원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민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려 애썼습니다. 아직 공범의 신원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관리사무소나 보안업체에 이 사실을 알렸다가는 오히려 범인에게 경고를 주어 도망갈 기회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조용하고 신속하게 범인을 색출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민주는 담당 형사와 상의하여 비밀리에 함정 수사를 계획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민준이 아파트 보안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본사 차원의 긴급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근무 중인 보안 요원들 뿐만 아니라 최근 그만두었거나 비번인 직원들까지 모두 소집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그 자리에 잠복해 있다가 영상 속 공범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인물을 가려내어 탐문 수사를 벌일 계획이었습니다. 작전 당일, 민주는 약속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집에 도둑이 들 뻔했는데 보안 시스템은 아무런 경고도 울리지 않았어요. 당장 책임자 나오라고 하세요. 그의 실감나는 연기에 관리소장은 당황하며 즉시 보안업체 본사에 연락해 긴급 점검팀을 요청했습니다. 몇 시간 뒤 아파트 중앙관제실에는 현직 보안 요원들과 본사에서 파견된 점검팀까지 수십 명의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민주는 경찰이 미리 설치해둔 몰래카메라를 통해 관제실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직원들 사이를 오가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고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등 용의선상을 좁혀나갔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 속 공범은 얼굴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상착의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준의 마음은 초조해졌습니다. 이대로 범인을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때 민준의 눈에 한 젊은 보안 요원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점검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구석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딘가 의심스러웠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민준이 그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중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요원이 잠시 주변의 눈치를 살피더니 자신의 보안 유니폼 소매를 무의식적으로 매만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CCTV 영상 속 공범이 입고 있던 옷과 같은 위치였습니다. 미세한 행동이었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것이 결정적인 단서처럼 보였습니다. 범죄 심리학에서는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을 리키지 리케이지, 즉 누설이라고 부릅니다. 강한 불안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암시하는 행동이나 말을 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는 즉시 이 사실을 형사에게 알렸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그 젊은 요원에게 다가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몇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몰래카메라를 통해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횡설수설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형사들의 계속되는 추궁과 증거 제시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정체는 최근 아파트 보안업체에 입사한 20대 청년 박준서였습니다. 그는 거액의 빚 때문에 범죄 조직의 유혹에 넘어갔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내부 정보를 빼돌리는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공범이 검거되자 민주가 수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준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은 조직의 하수인일 뿐이며 이번 범행을 총괄한 윗선이 따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윗선은 민준과 수진의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인물이라고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복이 두렵다며 그 윗선의 정체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인물. 그 말은 민준과 수진의 마음에 새로운 불안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웃일까? 아니면 혹시 아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짚히는 인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변 인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지만 그 누구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트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법입니다. 그들은 이제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변 모든 사람들을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수지는 하윤이를 데리고 동네 키즈 카페에 갔습니다. 잠시 하윤이가 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 여자의 눈빛은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수진이 시선을 피하자 여자는 보란 듯이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확인했어요. 타겟 옆에 있습니다. 네, 지금 움직일까요? 그 통화 내용을 듣는 순간 수진의 심장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여자가 말하는 타겟이 자신과 하윤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온몸이 굳어버렸지만 본능적으로 하윤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여자는 통화를 끊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에게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녀가 말한 조직의 윗선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수진과 하윤이는 또다시 닥쳐온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수진에게 다가오는 여자의 발걸음은 마치 저승사자의 그것처럼 느리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멀어지고 오직 여자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수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등 뒤의 차가운 벽이 그녀의 퇴로를 막았습니다. 여자는 마침내 수진의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예상과는 달리 섬뜩한 미소 대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수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하윤이 어머님 맞으시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수지는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얼마 전 지역 맘카페를 통해 알게 된 다른 엄마였습니다. 온라인으로만 몇 번 대화를 나누었을 뿐 실제로 만나는 것은 처음이라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자가 통화에서 말한 타겟 역시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신상품 모델을 의미하는 그들만의 은어였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것이 끔찍한 오해였습니다. 수지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프닝은 수진과 민준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평범한 일상조차 의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윗선이 있다는 공범의 말 한마디는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불안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직접 그 윗선의 정체를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주는 우선 검거된 2명의 범죄자, 즉 행동대원과 보안요원 박준서의 관계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기록을 통해 2 사람이 같은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2 사람 모두 특정 인물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그 계좌의 주인은 바로 그들이 자란 고아원의 원장이었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고아원 원장이 오히려 자신이 돌보던 아이들을 범죄의 길로 이끌고 그들의 범죄 수익을 착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바로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었던 윗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고아원을 운영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왔고 최근에는 연가 매매 사업에까지 손을 뻗쳤던 것입니다. 그녀는 원생들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사회에 나간 원생들을 협박하거나 회유하여 자신의 범죄에 가담시켰습니다. 민준과 수진 역시 그녀의 타겟 중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직 정황 증거일 뿐 원장이 직접 범행을 지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교활하고 치밀한 인물로 자신의 이름으로는 어떠한 불법적인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경찰 역시 혐의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물증 없이는 그녀를 체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는 이대로 그녀를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직접 미끼가 되어 원장의 범죄 증거를 잡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불임으로 고통받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영아 매매 브로커를 수소문하는 척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정보들을 흘렸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며칠 뒤 그에게 은밀한 쪽지가 도착했습니다. 거래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는 경찰과 함께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것은 고아원 원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지시를 받은 또 다른 조직원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조직원을 검거했지만 그는 윗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했습니다.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검거된 조직원의 휴대폰을 이용해 원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거래가 잘못됐습니다.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지정된 장소로 돈을 가지고 직접 나와 주십시오. 이 원장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민주는 계속해서 절박한 상황을 연출하며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원장은 돈가방을 들고 직접 약속 장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약속 장소는 인적이 드문 폐공사장이었습니다. 원장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지만 그곳에는 조직원이 아닌 민준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은 원장의 얼굴이 흉악하게 변했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나를 속여? 그녀는 더 이상 인자한 고아원 원장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탐욕과 악의가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품에서 작은 권총을 꺼내 민준을 겨누었습니다. 모든 것을 망친 내 놈을 여기서 끝내주마. 민준은 그녀가 총까지 가지고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지만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원장의 손가락이 서서히 반가소의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금속성 파열음과 함께
원장의 손에 들려있던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놀라서 돌아본 원장의 눈에 들어온 것은 공사장 한쪽 구석에서 자신을 향해 새총을 겨누고 있는 한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옆에는 늠름한 모습의 마루가 서서 원장을 향해 맹렬하게 짖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바로 원장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복수를 꿈꿔왔던 한때 그 고아원에 머물렀던 아이였습니다. 원장의 총을 떨어뜨린 소년의 이름은 강지훈, 17살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문제의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원장의 이중적인 모습을 가장 먼저 눈치챈 아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원장은 겉으로는 아이들을 위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후원금을 빼돌리고 아이들을 노동력 착취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지훈은 이러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려 했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장에게 미움을 사 더욱 심한 학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지훈은 몇 년 전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와 길 위를 전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반드시 원장의 악행을 세상에 알려 자신과 같은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을 막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원장의 뒤를 몰래 쫓으며 그녀의 범죄 증거를 수집해왔고 민준의 사건 역시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침입자를 목격한 것도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원장과 관련된 일임을 알아채고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찾기 위해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마루를 위탁 보호소에 맡기던 날, 지훈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마루가 자신과 같은 처지, 즉 억울하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깊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직원이 마루를 동물병원 앞에 유기하는 것을 보고 몰래 마루를 빼내어 자신의 은신처인 폐공사장으로 데려왔습니다. 민준과 경찰이 마루를 찾았을 때 동물병원에 있던 개는 마루와 닮은 다른 개였고 모두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경찰차를 타고 민준의 집으로 갔던 개 역시 마루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마루는 바로 지훈과 함께 있었습니다. 지훈은 민준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그가 원장을 잡기 위한 함정을 파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민준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이 위험에 처할 것을 대비해 그는 마루와 함께 폐공사장에 몸을 숨기고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는 어릴 적부터 연마해온 정확한 새총 솜씨로 민준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지훈에게 마루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처럼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해주는 친구이자 거대한 악에 함께 맞서 싸우는 든든한 동지였습니다. 한편 갑작스러운 지훈과 마루의 등장에 당황한 원장은 이성을 잃고 민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총을 다시 주우려 했지만 그보다 한 발 앞서 마루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루는 자신의 주인을 위협하고 친구인 지훈을 괴롭혔던 원장을 향해 그 어느 때보다 사납게 짖으며 공격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 기세에 눌린 원장은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바로 그때 주변에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일제히 들이닥쳐 원장을 덮쳤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음을 깨달은 원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그 많은 아이들은 누가 돌봐? 내가 바로 그들의 엄마야. 그녀의 위선적인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폐공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모든 악의 근원이 단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민준은 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내 덕분에 살았어. 그리고 마루를 돌봐줘서 정말 고마워. 지훈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는 지훈의 여윈 어깨를 보며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해왔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훈에게 앞으로의 거처를 물었고 갈 곳이 없다는 대답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가지 않을래? 너와 마루가 함께 지낼 방은 충분해. 지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따뜻한 제안에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런 지훈의 마음을 안다는 듯 마루가 다가와 그의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괜찮아. 이제 우리 함께 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시간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외로움과 슬픔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의 가족은 새로운 구성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 식구였던 가정에 지훈이라는 새로운 아들이 더해져 5 식구가 된 것입니다. 수진 역시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했지만 하윤이를 살뜰히 돌봐주고 마루와 행복하게 지내는 지훈의 모습을 보며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훈은 민준과 수진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처음으로 가정의 행복을 느끼게 되었고, 마루는 든든한 형과 사랑스러운 동생 사이에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기나긴 악몽은 끝났고 상처 입었던 영혼들은 서로를 보듬으며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아직 그들에게 마지막 시련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된 지훈과 함께 민준과 수진의 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그동안 받지 못했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조금씩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그는 민준을 아버지처럼 따랐고 수진에게서는 어머니의 정을 느꼈습니다. 하윤이는 자신을 잘 놀아주는 새로운 오빠를 유난히 좋아했고, 마루는 지훈과 민준 사이를 오가며 애교를 부리기 바빴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완전한 행복을 찾은 듯 했습니다. 고아원 원장을 비롯한 범죄 조직은 모두 검거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지훈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들의 악행을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장은 검거되었지만 그녀가 운영하던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전모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녀 혼자서 그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었을까? 그녀 뒤에 또 다른 배우, 혹은 그녀와 협력했던 또 다른 거대한 세력이 존재하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한 통의 국제 우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발신인의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은 의문의 소포였습니다. 호기심에 소포를 열어본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소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영어로 타이핑된 짧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고아원 원장과 낯선 백인 남자가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이 건드린 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녀는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였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우리의 사업을 망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편지에는 서명도, 단체 이름도 없었지만 그 내용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민준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고아원 원장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해외의 거대한 인신매매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고, 고아원의 아이들을 해외로 팔아넘기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한국 내의 공급책이었던 원장이 검거되자 해외 조직이 직접 경고를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이 겪었던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거대한 범죄 카르텔의 일부였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국내를 넘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국제 조직과의 싸움으로 번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민주는 이 사실을 즉시 경찰에 알렸지만 국제 범죄 조직을 상대로는 국내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터폴과의 공조 수사가 필요했지만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까지 가족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민주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처럼 찾은 평화와 행복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안한 기색을 눈치 빠른 마루와 지훈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지훈은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무슨 걱정 있으세요? 요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세요. 마루 역시 민준의 발치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지훈의 표정은 민준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혼자서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함께 싸워요. 저도, 그리고 마루도 아저씨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지훈의 당찬 말에 민주는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 그리고 누구보다 든든한 아들, 지훈과 마루가 곁에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의 가족은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민준은 수진에게도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앞으로 닥칠지 모를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충격에 빠졌지만 이내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여보, 우리는 함께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 5 식구, 그리고 마루까지 6 식구가 함께라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믿음과 사랑으로 굳게 뭉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절대로 헤어지지 않고 함께 맞서 싸울 것을 굳게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는 눈은 이미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연 수진의 앞에는 환하게 웃는 얼굴의 새로운 이웃이 이사 떡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믿었던 반려견의 오해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을 위협하는 거대한 범죄 조직의 실체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마루의 용기와 가족의 사랑으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지만 그들 앞에는 이제 더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적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사진 속 의문의 남자, 그리고 해외 조직이 보낸 섬뜩한 경고 메시지는 앞으로 이 가족에게 닥칠 시련이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과연 새로 이사 온 이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해외 범죄 조직은 어떤 방식으로 이들 가족에게 접근해 올까요? 그리고 민준과 그의 새로운 가족은 이 모든 위협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등불만 있다면 길을 잃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가족의 앞으로의 여정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이 모든 의문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